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3시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차트 분석 및 매매 복귀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녹화했을 때쯤이 아마 여기 올라왔을 때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제 분석을 했었던 게,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먼저 보면은, 지금 올라온 게 외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설령 위 웨지 이후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게 본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요게 리딩 1파가 돼서 2파가 나오고 이제 올라가는 3파, 4파, 5파 임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게 그냥 ABC여서 조금 더 크게 조정을 주고 뭐 38이나 그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올라가면은 임펄스보다는 그냥 단순 ABC일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떨어지면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롱을 받자.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려고 했고요. 설령 저점을 한 번 더 경신하는, 그러니까 요 웨지가 상방을 위한 또 다른 상승을 준비하는 웨지가 아니라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만들어지는 ABC 성격의 이제 웨지고 이제 다시 저점을 경신하러 가는 그런 웨지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가능성에서는 그럼에도 여기 저점 경신하고 일봉상으로 다이버전스가 잡힌다면은 잡힐 수가 있죠. 지금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떨어져 주고 양봉이 잡혀줘서 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때 또 자신있게 롱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보면은 어제 이야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ABC 같고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 생겨서 저도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익절 또 4분의 1 익절 4분의 1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분의 1은 본절 로스를 걸기로 했고 실제로 본절 라인까지 와서 본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2분의 1 익절, 4분의 1 익절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본절에 나갔다. 그래서 시드가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반익절 했을 때까지의 시드가 1550, 60달러로 기록했나요? 아무튼 요 정도 57달러로 기록을 했고 실제로 1557달러다 지금.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이 없고요. 보고 있는 포지션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시나리오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은 이제 진짜 이 앞선 상승이 리딩 1파고 3파가 시작되는 걸 수도 있어서 급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4분의 1 들고 있다가 요거 돌파하고 살짝 조정 나오는 자리에 이때 들어가면은 평단을 요쯤으로 잡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은 상태에서 나머지 롱을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져가겠다 했고 근데 다만 가능성이 이게 더 높아 보인다. 예. 어디선가 이렇게 B가 완성되고 C가 떨어질 것 같다. 예, 이게 더 높은 가능성이라서 저는 내려오면 다시 롱을 잡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B가 다시 떨어지고 바로 이걸 뚫어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은 난 여기 숏자리 노리겠다. 노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어제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른 흐름이기는 해요. 일단은 바로 올라가는 건 일단 없어졌고 요 지금 과매수 구간이거든요. 15분봉 기준으로. 그래서 기대했던 거는 다시 떨어지더라도 여기 다이버전스 이렇게 만들어주고 숏자리를 주면은 더 숏을 들어가기 좋았을 텐데 그런 자리 없이 그냥 여기서 비비다가 떨어져가지고 숏 잡을 자리도 없었고 그냥 롱 들고 있었던 거 본절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재미는 못 봤고 지금 이 횡보에서 어디로 튈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1번 관점은 이게 제일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B가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 B, C로 떨어질 건데 이 C가
C에서 또 나뉩니다. 여기가 이렇게 급락의 형태를 하면서 빠르게 마무리할 수가 있고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C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여기서 또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ABC 만들지 않을까. 이게 또 2번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가능성 높냐라고 따지기가 애매할 정도로 지금 둘 다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더라도 여기도 지금 실제로 지금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짝 넘기고 반등 왔다가 또 이렇게 또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든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냥 어떤 큰 중기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매매하기보다는 또 단기적으로 잘라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시나리오는 어떻게든 이 저점은 경신할 것 같고 이 지점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이렇게 안 온다면은 이렇게 횡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디로 터지거나 다시 또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횡보가 다 완성될 때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 그냥 단순 ABC로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ABC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마무리돼서 요 매물대쯤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면은 또 적극적으로 롱을 예상하고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나 둘 다 셋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자리 주는 대로 먹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가 좀 기대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리가 일단 좋아 보여요. 여기서 한 번 더 수렴하다가 떨어져 주면은 이 저점을 넘고 안 넘고와 상관없이 급등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단기적인 급등. 그러면은 다이버전스가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볼륨량이 터져주면서 다이버전스가 잡히면은 여기서 전 들어갈 거다. 그럼 어디까지 먹을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382 구간까지는 들어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를 요렇게 ABC로 보냐 아니면은 임펄스로 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떻게든 둘 다 하나의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고 만약에 여기를 찍고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236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대충 형성될 수 있는데 단번에 바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ABC 떨어지는 듯 하더니 382까지는 반등 주고 아니면은 382에서 살짝 미달한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주면은 요 618 구간에 요 매물대 만날 때까지는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건대 여기서 다이버전스 잡고 들어가면은 이 저점을 바로 깨기보다는 적어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서 이 지점에서 탈출할 지점을 줄 것 같고 익절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요 구간까지도 들고 갈 수 있다. 근데 저라면은 한 번 더 하방이 나온다라는 게 조금 더 확률 높아 보여서 여기서 들어가면 올라왔을 때 반익절 날리고 또 다시 반등 왔을 때 여기서 완익절 날리고 여기서 쇼타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타점이 나오면 여기서 쇼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은 요 하락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예, 하락을 먹으러 가면은 여기서 뭐 다이버전스가 나오든 패턴이 나오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근거를 기준으로 손절선을 잡고 요 매물대까지 내려간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적어도 손익비가 뭐 한 1대3 정도는 나오는 자리 아닐까. 예, 못해도 1대2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고 가면은 최종적으로 요 구간에서의 수익을 적어도 여기서 반익절, 여기서 또 숏해서 요 익절 구간을 연속으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가장 잘 되었을 때의 케이스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여기서 롱을 탔는데 또 깨버리고 하면서 이렇게 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짧게 ABC가 마무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항상 이 매물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 매물대까지 반드시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매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항상 깨지게 되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을지 몰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연속적으로 깨지는 타이밍 때 걷잡을 수 없이 깨지기 때문에 항상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면 안 되고 책에 이제 마크 더글라스가 쓴 그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에서 아마 그 구절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확실하지 않은 것만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그대로 워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그 의미는 이겁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만 확신을 가질 수 있대요. 그만큼 이 트레이딩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인지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확신 가지지 말고 그냥 손절 쳐야 되면 손절 치고 내 분석이 틀렸다 하고 또 뺐다가 보이는 구간 있으면 또 들어가고 그렇게 매매해야 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가 보이는 타점은 정리하면 여기 타점 살짝 보이고 올라오면 여기서 쇼 타점 아마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요 자리 오면은 요 매물대 기준으로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짧게 여기서 웨지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이버전스 더블로 잡히면서 어쨌든 타점이 보이면 요 매물대 도착 안 하고도 요 매물대의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딱 가격대를 정할 순 없고 요 매물대가 통과되기 지점에서 한번 타점들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요 매물대에서 저항받으면서 쇼 타점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또 떨어져 줘서 요쯤 이 매물대에 이제 걸치는 라인에서 또 다이버전스랑 합쳐지는 타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타점 하나, 여기서 타점, 롱 타점 두 개, 여기서 쇼 타점 하나. 이렇게 좀 기대하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그 타점이 오면 매매하고, 안 오면은 매매 안 한다. 이렇게 좀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는 분석 다 한 것 같고요. 이더를 볼게요. 이더는, 역시나 요게 임펄스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ABC 올라왔고, 그래서 이게 임펄스가 맞든 안 맞든 한 파동 더 떨어진 거 보면은 지금 ABC가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파, 이렇게 1파, 이렇게 3파, 그리고 5파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B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중기적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이게 리딩 같아가지고 이렇게 짧게 지금 가격적으로 크기적으로는 충분히 좋거든요. 거의 0.5 구간까지 내려와 줬고 뭐 매물대가 확실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제 비비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 횡보하던 흔적들이 하나, 두 개, 뭐 여기도 있고 한데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 이더를 만약에 주력으로 매매하는 전략이라면 그런 전략이라면 이더도 지금 충분히 과매도 구간 안에 있고 한번 급락하고 횡보하고 떨어져 주면은 이더 역시도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양봉 캔들 하면서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다이버전스도 잡히고 이더는 30분 봉으로도 잡힐 수 있고 1시간 봉으로도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15분 봉 잡힐 때 들어가고 30분 봉 잡힐 때 추가롱 들어가고 하면서 제한 손실 내에서 들어가면은 이더는 아까 이렇게 임펄스 시나리오도 있지만 ABC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펄스 시나리오라고 쳐도 적어도 이 매물대를 넘어서 382 구간까지는 수익 구간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ABC 시나리오면은 수익 구간이 길어지죠. 이렇게 와서 ABC로 올라가다 LBC로 하다가 뭐 적어도 이 매물대에서 저항 났다가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까지 좀 바라보면서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손절은 한 요 정도로 잡겠죠. 이쯤에서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 구간만 좀 기다렸다가 뭐 어느 구간에서 반익전 날리고 나머지 들고 갔다가 여기 타겟으로 잡아서 2차 TP는 여기로 잡는다 하면은 뭐 평균적으로 손익비가 한 1대2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요것도 해볼 만한 매매다. 확률도 괜찮고. 네, 그래서 이더랑 비트랑 사실 전략은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흐름이 이더가 조금 더 과격하게 오르고 과격하게 떨어질 뿐이지 같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는 이더만의 근거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비트의 커플링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도 신경 쓰면은 더 승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분석은 뭐 비트 이더 둘 다 끝냈고요. 이제 복귀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더는 매매 안 했고 이번에도 비트만 매매를 했는데 아까 그 시작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 여기서 롱 탄 거 어제 녹화에 있을 거고 여기서 반익절 했다 그리고 여기서 2차 익절 했다까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들고 있다가 뭐 위에서 올라왔을 때 숏을 타든가 아니면 요거 넘으면 쭉쭉 추격 태우면서
이제 폼 호가드식 매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떨어져 주고 반등 나오면 본절 일단 치고 여기서 슛 잡겠다 얘기를 했을 텐데 본절 나간 데까지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 들고 있는 거 없죠. 그리고 현재 수익은 1555달러 찍혀 있네요. 예. 1557로 기록을 했는데 수수료를 생각 안 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1550달러 지금 들고 있고 그래서 수익률은 어제랑 차이가 없어요. 예. 지금 총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은 217.1%고 네, 어제 그 매매 정리하고 나서 추가 매매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자리 기다려보고 자리 나오는 대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할 게 없어요. 요즘 매매를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하나 할까 말까 하거든요. 네. 하루에 뭐 시간적으로 새벽에 하고 밤에 하고 해가지고 2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아야 최근 한 5일간은 네, 많아야 2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요 날은 3번 했네요. 네, 요 날은 4번 했네요. 근데 이거는 4번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그냥 비트랑 이더랑 동시에 들어간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를 시드를 나눠서 들어갈 뿐이지 똑같은 근거로 매매를 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요것도 사실 하나의 매매로 치면은 지금 하루에 3번 이상 넘어가는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짧게 복귀도 엄청 짧게 마쳤고 매매 차트 분석도 맞춰서 16분밖에 안 됐는데 뭐 그래도 너무 짧게 이야기하면은 전 항상 한 20분은 이상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좀 딴소리를 좀 해볼게요. 역시나 책 추천에 대한 내용인데, 공부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그 공부 영상을 최근에 올렸다가 내렸어요. 근데 이제 내린 이유가,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맞는데,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도 맞는데, 생각보다 이 채널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어쨌든 방구석 트레이더의 졸업 일지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트레이딩 다루는 거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이 공부해서 올린 거 시리즈를 올리면은 거기에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속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좀 생겨가지고 그게 알게 모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뭔가 에너지를 투자하기보단 기존에 트레이딩 했던 리듬 그대로 살리면서 차라리 어떤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짧게 이 트레이딩 일지 영상에다가 녹여내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영상은 좀 다시 내리기로 했고 나중에 트레이딩 일지를 쭉 뭐 100회, 200회, 300회까지 작성해가지고 실제로 시드도 많이 늘어나고 내 실력도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지금보다 그 영상의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제 실력이 어쨌든 결과로서 증명이 매일매일 되고 있었고 그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다른 분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겠죠. 공부하고 싶어 하고 차라리 그때 가서 하는 게 뭐 여러모로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렸고요. 그래도 다만 그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각나고 공부했던 것 또는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이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또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이거 뭐야? 아이고. 책 추천을 좀 책이랑 공부 영상 추천을 하나 하고 싶은데 영상은 일단은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잠깐만 책 이름이 뭐였지? 부채로 만든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신종군 그 자본시장 연구원 분이 쓰신 거거든요. 자본시장 연구원 신종근인가? 예, 이름은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책도 저도 이거 구매해가지고 왔는데 가방에 있어가지고 예, 지금 꺼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치면 됩니다. 부채로 만든 세상 치면은 어떤 책이 나오냐면, 네, 요건데, 신보성 연구원님이네요. 신종근이 아니라. 네, 신보성 연구원님이 쓰신, 요 부채로 만든 세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에 이 책을 또 홍보할 겸 나오셔서 약간 강의식으로 인터뷰 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이 저는 진짜 엄청 알차고 지금 시점에서 꼭 알아둬야 될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재테크에 크게 관심 없다. 그리고 뭐 돈 이미 벌어둘 만큼 벌어뒀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든 안 오든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 것 같고, 자산 시장이 거품이 있다곤 하는데 얼마만큼 껴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 자꾸 이렇게 살기가 퍽퍽해지고, 내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의 그 이상보다 훨씬 자산의 가격은 왜 자꾸 계속 오르는가. 이런 답답함이 요즘 이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뭐 한 10년 차 내외 되신 분들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기가 난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퍽퍽하다. 왜 이렇게 퍽퍽한 것인가? 그거를 지금 자본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원리를 은행의 역사를 시작으로 은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게 지금의 자산 거품 형성을 만들었다. 네, 이런 논리로 시작을 해요, 이 책이. 그리고 이분의 강의도 그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알차고 특히나 저도 이 자산시장 거품에 대해서 되게 평소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한낱 방구석 트레이더긴 하지만 어쨌든 트레이딩을 해서 뭔가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지만 이제 옆에서 보면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부동산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데 어쨌든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똑같고 약간 사이클을 가지면서 올랐다 떨어지는 것도 유사하고 어떤 뭐 미국 연방은행의 그 뭐 어떤 발표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휘청휘청거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대충 일반적인 원리는 알겠어요. 뭐 금리가 뭐 내리면은 자산이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이 떨어진다. 뭐 유동성이 감소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위기가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알고 있고 또 그게 야 이거 금리 그거 내린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돈이 들어가가지고 그 돈이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소비 활동에 기여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돈을 풀고 하는 건데 막상 돈을 풀면은 그런 쪽으로는 효과는 미미하고 다 자본시장으로 가잖아요. 자산시장. 그러니까 돈을 풀면 그거 가지고 고기를 사 먹어야지가 아니라 주식을 사야지가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또는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싼 금리로 대출받아서 사야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가를 이 인터뷰와 이 책이 설명을 해줍니다. 네, 저도 이제 책을 읽고 있는 단계고 인터뷰는 다 봤고 책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풀어서 쓰고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책도 충분히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제와 금융 그리고 재테크 지금의 거품 이 수준 왜 거품이 만들어졌고 계속 이어나가지 거품이 커지는 것 같은지 그래서 왜 이렇게 살기가 퍽퍽해지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 중 하나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쓰신 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하지만 제가 2025년 읽은 책과 본 강의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은 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어떤 이게 이런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애매한 부분들을 다 엄청나게 시원하게 긁어주고 제 생각을 좀 정립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된 책입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아마 그래도 저희 나라에 뭐 1%, 2%의 부자 외에는 다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좋은 사람보단 안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고 지금 젊은 세대일수록 더 개인의 집이 아직 구매하기 전인 상황일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일수록 빨리 읽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좀 퍼져 있어야 자산 가격의 정상화가 되는데도 좀 사회적인 동의가 생겨가지고 버블에 커지는 걸 막고 또 버블이 좀 사라지면서 정상화되고 그게 이제 그런 인식이 또 퍼지면 정치적으로도 그게 주제가 돼가지고 또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죠. 또는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제도적인 개혁이라든지.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긍정적인 방향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경제 성장에. 그래서 그게 지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 본인의 신념이 생기고 그래야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먼저 습득하는 게 먼저인 점에서 이 책을 또 추천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뭐 하나의 영상에 그거를 줄줄이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 영상에 좀 이런 시간이 좀 남을 때마다 나눠서 좀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뭐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 하고 있고 돈을 불렸네 말았네 뭐 요것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어쨌든 이 채널을 재미로 보시든 공부를 목적으로 보시든 아니면은 딴 사람 생각이 궁금해서 보시든 결국에는 이런 내용 하나 있으면 지나가다가 들으면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이 책을 쓰신 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의 의견이고 연구 내용이니까 뭐 저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거 상관없이 이 내용을 그대로 저는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를 믿든 말든 이분의 말은 믿어도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이제 뭐랄까 충격을 받을 만한 어떤 사실은 은행 제도의 불법적인 행태이거든요. 행태. 불법적인 사업 구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신용 창출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사실 그냥 대놓고 보면은 사기 같은 거거든요. 사기 같은 거. 만약에 이게 은행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사기치고 있네라고 말을 할 것이에요. 근데 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분명히 사기 행위인데 그게 정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연구원분의 의견은. 근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게 제 의견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행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은행이 하는 일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 대출을 하고 이 예대마진으로 장사를 하는 집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기업. 이게 은행이 하는 사업의 본질 같은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어, 예금 대비 대출이 많을수록 이익이 많이 남아요. 그죠? 네, 물론 예금이 많아야 대출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금도 많아야겠지만 똑같은 예금이라면 그 똑같은 돈 내에서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은 이자를 받고 예금은 이자가 빠져나가니까 똑같은 예금이라면 대출이 많을수록 돈 많이 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없는 예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실물로 돈이 들어와서 누군가가 저축을 해줘가지고 그 돈을 바탕으로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들어온 돈을 뻥튀기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이 실제 지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물 지폐를 가지고 쟤한테 1,000원 송금하고 싶어 하면은 1,000원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상으로 또는 뭐 ATM 기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1,000원을 입금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1,000원이 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실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장부의 기록이 움직이는 거예요. 장부의 기록이 변하는 것. 근데 이게 결국 신용 창출이라는 걸로 이어지고 이게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은행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 설명이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설명을 해보면 실물 1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해요. 이거는 저축이죠. 이건 진짜 실물이고 진짜 있는 돈입니다. 이거를 본원 통화라고 해요. 실제로 있는 돈 통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은행이 받으면 우리가 은행이 굉장히 있는 그대로 장사를 한다고 치면은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은 실제 100만 원밖에 안 됨. 맞죠? 네, 100만 원 그리고 이 100만 원은 여윳돈이어야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 100만 원을 언제든 딴 사람이 찾아갈 생각을 하면 대출을 못 하죠. 네. 찾아가면 자주 찾아가면 대출을 못함.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계를 내봤더니 100만 원을 입금하면 실제로 인출하는 건 10만 원밖에 안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남는 돈 100만 원이 있으면 그걸 저축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실물을 은행이나 ATM기 가서 찾아가는 건 극히 일부잖아요. 뭐 월급 20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뭐 저축 많이 해서 50% 한다. 100만 원 그 저축한다. 근데 필요할 때 뭐 경조사비나 이런 거 할 때 10만 원, 20만 원 인출하지 100만 원 다 인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통계가 쌓이는데 통계적으로 10%밖에 찾지 않는다. 그러면은 90만 원은 은행이 대출에 활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실제 90만 원을 은행이 대출하고 나면은 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건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들고 있는 100만 원을 실제 저축한 사람은 본인의 90만 원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알더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통계를 대출 입금한 사람도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해서 모두 현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미 대출로 돈이 다 나가서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 입장. 그러면 이게 예금자, 저축한 사람들이 돈을 못 돌려받게 되고 이게 이제 뱅크런이죠. 사람들이 다 예금 못 돌려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찾아가는데 한 번에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어서 아이 뭐 돌려받겠지 하면서 이제 이번에 5만 원만 찾아야지, 이번에는 뭐 3만 원만 찾아야지 하면서 100만 원의 10%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 같이 10만 원 찾으려고 하면은 100만 원을 다 인출해 줘야 되면은
본인의 은행이 실제 가지고 있는 건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본원 통화는 그대로 둬야 돼요. 두어야 뱅크런이 안 생김. 네, 또는 그 10%만 가지고 있는 거를 이거를 지급준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좀 여유를 많이 둬서 뭐 70에서 80%만 두고 나머지 20에서 30% 가지고만 대출을 해준다면 리스크가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은행도 이익을 최대로 내고 싶으니까 은행 이익은 대출이 많을수록 이익이 느니까 결국 지급 준비율을 최소로 유지하고 싶어 함. 이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행도 돈을 많이 남기고 싶고 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려면 예금 대비 대출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싶지 높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뱅크런 리스크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 자체로 이게 과다해지기 시작하면 은행 간 경쟁을 또 격화시키고 그러면은 또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함. 왜냐면은 자기 은행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 은행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나도 그 짓을 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이익을 크게 내고 싶어 하고 또 그 무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싶어 하면은 그게 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도 그냥 동참하게 돼요. 사람의 집단 행동이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은행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타당하죠. 예, 우리도 경쟁하다 싶으면은 당장 이런 거죠. 우리가 뷔페를 가요. 뷔페를 가는데 뷔페가 음식이 제한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밥이 10개밖에 없어. 뷔페에 있는. 근데 우리가 초밥을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급할 것 없이 이렇게 한두 개씩만 가져다 먹는 이유는 언제든 그 초밥을 리필해 줄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초밥이 딱 10개 제한적으로 팔아. 그럼 다 초밥 코너로 갈려가지고 초밥을 먼저 담으려고 할 거고 초밥이 남아나지 않겠죠. 사람들이 평소에 그게 여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자 수에 한정되어 있고 예금자가 대출받으려는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저 은행이 다 그 예금자들을 가져가 버리면은 은행도 어쩔 수 없이 내 대출을 더 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우리 금리를 좀 더 낮춰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일으키려는 경쟁이 결국 리스크를 크게 만듦. 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해요.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소비가 위축돼. 그러면은 이제 거리에 이렇게 불어나는 돈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은행이 대출을 다 퍼주고 나서 또 대출할 돈이 없어져요. 아무튼 유동성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돈을 갚아야 은행도 돈을 받아서 그거를 인출하려는 사람한테 돈을 줄 텐데 이미 대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안 그래도 이자 내는 것도 힘들어 했었던 대출을 냈던 사람인데 원금은 갚기는커녕 이자도 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은행이 돈을 회수를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은행이 지금 그런 경제적인 곤란한 재정적인 금융 상황에 있다, 곤란한 상황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 은행에 오죠. 은행이 혹시나 무너지진 않을까 하면서. 그러면은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찾으러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론이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 거의 10년마다 일어난대요. 마다 일어났음. 19세기 뭐 이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 문제가 뭔지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이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욕심이 없어요. 근데 경쟁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은행이 무리한 대출을 뿌리고 결국 실제 시중에 실물이 남아있는 것보다 대출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럼 대출 받았던 사람들 중에 약간 삶이 퍽퍽했던 사람부터 돈을 못 갚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은행이 걷어들일 돈이 없어지고 인출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에 돈이 마르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은행 파산하는 거 아니라는 불안 심리가 생기고 한 명만 인출하던 게 10명이 찾아와서 100명이 와서 인출하려고 드니까 뱅크런이 발생하고 또 그 한 은행만 뱅크런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행이 뱅크런 발생하고 모두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은행이 파산하고 경제 위기가 생기고 이제 또 그 경제가 완전 폭삭 주저앉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다가 또 다시 은행이 경쟁하기 시작하고 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년, 길게는 뭐 2, 30년마다 계속 일어났대요. 그게 이제 현재 은행 제도가 이 지급준비금을 100%로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서 뭐 90, 80, 70 그리고 10%, 5% 이렇게 위험하게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급준비율이 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정해서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과거에 비해서 생각한다면은 안전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연구원분이 더 심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급 준비율만 잘 지키고 경제적 위기를 잘 제어하면 이 뱅크론으로 발생하는 그 폭탄의 크기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대출과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그냥 있는 만큼만 은행이 진짜 여분의 돈만큼만 대출해주고 예금자의 돈을 끌어다 쓰지 않고 이렇게만 했다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경제가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경제적 위기는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그 정해진 지급 준비율만 잘 지키고 한다면 폭탄의 크기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문제는 자산 시장이 여기에 자산 시장과 결합되게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되게 됨. 무슨 문제냐면은 은행이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출을 누군가 받아요. 근데 이게 자산을 삽니다.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경쟁적으로 또 자산을 매입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면 담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그 담보물을 바탕으로 더 큰 대출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또 대출에 의해서 또 자산, 담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자산이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그냥 대출과 자산에 서로 이렇게 파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가 성장이 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1970, 80년대 그냥 진짜 막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때는 대출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자산을 구매하거나 사치를 부리는 일이 아니라 진짜 경제 활동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던 게 굉장히 비중이 커요. 예를 들면은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생산하고자 하는 어떤 생산 공장을 짓는다거나 그러면은 그 생산 공장을 통해서 생산물이 나오니까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경제가 성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출 받은 돈이 더 좋은데 기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대출은 나쁜 대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좋은 대출이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경제 성장이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경제 성장 폭이 높게 생각이 안 돼 있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쪽보다 자산을 통해서 돈을 불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출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 경제 활동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금리 조금만 내리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뜁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인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출과 자산이 서로 파지티브 피드백을 일으켜서 서로 올라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할 것 없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금이나 그것이 가지는 실제 어떤 기존의 사회적 가치에 보다는 그냥 버블이 형성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진짜 가지는 가치 대비. 그래서 옛날에 뭐 강남 아파트가 뭐 그냥 뭐 저기 뭐냐 그 수도권이 뭐 5억이면은 그래 강남 뭐 교통 편리해서 얘는 실제 가치가 뭐 7억 원이야 8억 원이야 뭐 이렇게 조금 높게 받을 수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강남이 그런 어떤 질적인 가치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그냥 자산으로서 얘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계속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거의 사용 가치인 전세가 그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대변하죠. 그래서 전세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그러니까 그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나중에 팔더라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실제 가치를 위주로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전세 가격은. 근데 수도권의 전세가율보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동산 가격이 보통의 살만한 수도권은 뭐 10억이면은 전세금은 7억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한 70%, 60%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뭐 판교, 뭐 서울 쪽으로 어쨌든 가까워지고 서울 안에서도 핵심지면 핵심질수록 전세가율이 50% 미만, 30% 미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거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자산 가격이 비싸고 전세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면 진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거거든요. 이거는 뭐 오케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동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거는 그 실물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냥 그게 자산으로서 올라가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사용 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서울 아파트의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고 어쨌든 시장으로서의 평가를 높게 받으니까 그럼 그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그 대출이 돌고 돌아서 또 부동산으로 가요. 당장 가진 않더라도. 그럼 또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이런 지금 악순환에 지금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의 그 뱅크런은 자산으로 대출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의 버블은 자산으로 대출한 돈이 과잉된 대출이 거의 다 들어가죠. 이러면 이제 악순환이 생기고 버블, 대출 서로 상승시키면서 이 버블의 크기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아까 버블의 크기는 설명했듯이 이 지급준비율에 의해서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지급준비율이 높으면은 버블의 크기가 제한되고 지급준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량이 커지니까 이제 버블의 크기가 커지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폭탄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은 자꾸 폭탄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은 실물 경기는 이 연구원분의 말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랑 비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곧 GDP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GDP와 실물 경기는 비례하는 관계인데 지금은 GDP 대비 부채율이 갈수록 올라감. 이거는 뭐 인터넷 좀만 검색해 보면은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하고 그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 그 GDP 대비 부채율 뭐 이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또는 한국 민간 부채율 보면은
2024년에 세계 1위였어요. 지금은 6위 정도로 내려왔는데 24위 민간 부채라는 거는 기업과 가계가 내는 부채율이거든요. 근데 기업 부채도 올랐겠지만 가계 부채가 심각한 거죠. 가계는 보통 집 사려고 지금 대출을 받는 게 엄청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 심지어 가계 부채율을 통계 내는 데 있어서 개인 간의 대출인 전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들어가 있는데 전세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압도적 1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동산에 미쳐 있는 건데 이게 커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버블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커지면서 부채가 늘어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실물 경기가 커졌으니까 그만큼의 대출을 내는 거는 그 경제 원리상 그렇게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많은 대출이 나온다라는 건 더 많은 경제 성장이 기대되고 실제로 경제 성장이 우상향하고 있고 그 기울기가 부채가 올라가는 기울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우리 막 거의 0%에 가깝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국면인데 실제로 대출은 갈수록 가파르지고 있고 이게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경제 성장은 더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자꾸 자산 시장으로만 돈을 불리려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형성됐으니까 나만 거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럴 건데 근데 이거를 제어해주는 사람이 행정부랑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고쳐서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제가 돌아가도록 물꼬를 틔워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화끈하게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거는 또 너무 골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골문 거를 치료하고자 하려면은 살을 뜯어내고 뼈를 부시고 해서 그 원초적인 문제를 개선을 하고 다시 살을 붙이고 봉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돈 없는 사람들,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을 한번 거치면 그러니까 결국 폭탄을 터트려야 되는데 누가 터트릴지 몰라서 계속 폭탄 떠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폭탄은 언젠간 터트려서 다시 새 출발을 하고 그 새 출발을 할 때는 진짜 개선된 제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 책을 꼭 그래서 이 책을 안 읽더라도 이 인터뷰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 뭐 본인이 트레이딩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뭐랄까 진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할지언정 지금 커지고 있는 이 폭탄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소프트 랜딩 하면서 터트리려면 적어도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지식과 통찰이 좀 사람들한테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제 채널은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서 이걸 떠든다고 해서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냥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뭐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까지 주말 잘 쉬면서 할 거 하시면서 자기계발도 하실 분은 하시고 그러면서 또 알찬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녹화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